지금 보시는 장표가 뭐냐면, 그 서울에 있는 액티브 리스팅, 그러니까 예약을 한 번이라도 체결하는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 그 숙소를 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 리스팅이 몇 개인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액티브 리스팅이 18,713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지라도 근접하거든요. 근접한 데이터라고 보시고 내용들을 조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는 리스팅 사이즈, 그러니까 베드룸, 원베드룸부터 파이브 오버 베드룸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표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시장 변화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숫자 18,713 왼쪽 위에 밑에 보면 마이너스 11%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전년비, 그 전년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숙소가 11% 감소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숙소는 줄었어요. 예약은 체결이 잘 되지 않는데 숙소는 줄었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절대적인 숫자는 절대로 작지는 않죠. 왜냐하면 작년 고점이 거의 에어비앤비 역사상 최고 많은 리스팅이 존재했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비해서 12%가 줄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로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18,700개가 소홀했다고 하면 그냥 연간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숙소는 줄기는 줄었다. 그 숙소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불법 리스팅들이 계속 이제 퇴출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까지도 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마이너스 12%의 폭은 계속 커질 겁니다.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예상할 때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 환경은 지금도 더 좋아졌어야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좋아지셔야 되는데, 이제 왜 지금 영업하기가 힘들다, 예약이 잘 안 들어오냐, 경기가 안 좋냐,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장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기준을 서울로 가져와서 그렇지, 대한민국 어느 도시든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에 뭐 1, 2%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패턴은 다 똑같기 때문에 부산에 계시던 대구에 계시던 상관없이 이 장표가 본인의 도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2024년 11월 하고 2025년 11월 현재죠. 그렇게 해서 원베드룸의 리스팅이 몇 개가 감소했는지 아니 몇 개가 이제 감소 증가를 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건데, 원베드룸부터 식스베드룸까지 쭉 있죠. 보시면은 얼마나 감소 증가했는지를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제일 아래줄에. 이렇게 보시면은 눈에 띄는 데도 있을 거고,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원베드룸은 마이너스 29%가 감소했죠. 근데 투베드룸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리스팅을 많이 퇴출시켰고, 뭐 서울에서는 11%나 감소했다고 해도 투베드룸 이상은 30% 이상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이 데이터를 읽으시면 되냐면, 원베드룸이 마이너스 30%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원베드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그거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리스팅은 원베드룸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리스팅 운영하고 계신 분 중에 원베드룸 없을 거예요. 뭐 일부 호스텔이나 뭐 생활 숙박시설을 제외하면 외도민들을 다 운영하시기 때문에 다 투베드룸 이상입니다. 그죠?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원베드룸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던 구성이 마이너스 30%가 줄어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그림으로 넣어놨는데, 마이너스 30% 줄어든 원베드룸의 대체제는요, 투베드룸이 아니고 결국에 호텔이나 모텔 같은 그런 전통 숙박업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가 줄어들고 그 반사이익을 투베드룸이 받는 게 아니라 그 반사이익은 전통 숙박업소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작년보다 오히려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저는 진짜 최대한 재미있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자는 쉽게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전체적인 리스팅은 줄었다. 근데 우리의 경쟁자 투베드룸 이상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쟁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약 체결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죠. 원베드룸이 대봤자 투베드룸 이상이 큰 수혜를 받기는 힘들어요. 원베드룸의 대체제는 대표님들 숙소가 아니고 결국엔 호텔이나 모텔, 당연히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계속 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쟁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치열해진다는 걸 제가 그냥 뭐 느낌이나 제 뭐 주변 분들의 이야기나 그런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항상 정확한 데이터, 최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지금 이야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의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늘어나는 경쟁에서 대표님들 투베드룸 경쟁은 20%가 넘게 증가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건지 상위 30% 이내로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몇 가지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유료 강의 홍보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좀 바보 같은 게 제가 항상 혼나는 게 유료 강의를 뒤에 세팅해놓고 이런 무료 강의를 해서 유료 강의를 유도를 이제 해야 돼요. 사실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 오늘은 유료 강의 홍보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료 강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일이 너무 많고 컨설팅이나 대행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료 강의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무료 강의만 하고 끝낼 거예요, 실제로. 어쨌든 제가 조금 쓸데없는 말씀드렸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위에 투비 1비 4피는 뭐냐면 투베드룸 원 베스룸 포피플 최대 있는 4명이고요. 아래는 원 베드룸 투 베스룸 포피플. 근데 아래처럼 원 베드룸에 투 베스룸이 있을 수 있냐? 있습니다. 많아요. 대한민국에 아니 스튜디오 타입의 숙소를 생각하시면 원 베스룸 원 베드룸 투 베스룸 많아요. 방 한 개, 욕실 두 개는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두 개의 조건에서 결국 그거죠. 방을 한 개 더 가져갈 것이냐, 화장실을 한 개 더 가져갈 것이냐. 해서 제가 이거 계속 제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장고 잰다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뜸들이기 싫어서 그냥 다 표기해 놨거든요. 방이 한 개 더 많은 게 30%가 매출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0개 이상 리스팅을 두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두 개 만들 것 같으면 방을 한 개 더 만드는 게 낫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상식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확한 수치로는 30% 정도 매출이 높아요. 그러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조금 궁금하시죠? 방 두 개, 화장실 한 개. 그 최대 인원은 다 똑같아요. 네 명으로. 그다음에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사실은 화장실 두 개를 가져간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때 무조건 화장실 두 개를 가능하면 만들려고 합니다. 신설을 하든 뭐 분할을 하든 해가지고 설비 공사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일단은 출발을 데이터로 출발을 하거든요. 공간 디자인으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출발해서 그걸 가지고 공간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네요, 만약.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매출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요.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의 숙소는 화장실 한 개의 숙소보다 매출이, 그러니까 이건 평균 수치죠. 매출이 72%가 더 높습니다. 72%가 더 수익이 증가한다는 거, 화장실 한 개 신설하는 비용을 1년 내에 다 상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화장실 추가로 신설하는 거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매출이 높겠지, 뭐 더 낮겠지 하는 건 느낌적으로 있지만 72%라는 숫자를 가지고 온다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72%가 매출이 더 높으면 사실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숫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시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시설 이미 리스팅을 늘릴 계획이 없으시고 이미 리스팅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사실 시설에서 그 손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스테이업하고 처음부터 컨택해서 일을 하셨다면 저런 가이드가 충분히 나갔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설적인 건 그럼 버려둡시다. 어쩔 수 없어요. 시설적인 이미 끝났고 또 투자할 돈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 안 되고 예약도 다 받아놨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시설 다음은 고객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 고객 경험을 더 늘려서 가져간다는 게 어느 정도의 비용적으로 수익적으로 나한테 베네핏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노력하는 정도를 어설픈 단계 정도로밖에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그냥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한 개 조금 큰 도시에서 방 두 개, 화장실 한 개, 최대 인원 4명, 진짜 일반적인 가장 많은 형태의 구성의 리스팅이죠. 1895개를 데이터를 소팅을 해서 쫙 나열해 놓고 거기서 에어비앤비 기준으로 별점 4.7을 기준으로 4.7 아래는 471개, 별점 4.7 이상은 1424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보니까 별점 4.7 이상의 리스팅들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12%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 경험을 더 좋은 경험을 가져가서 평점을 올린다는 거,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알고리즘 세팅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매출에 영향이 있는지를 아시면 사실은 그 범위 안에서 내가 고객한테 돌려줄 수 있는 비용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12%가 높다고 하면요. 그 한 명 고객한테 6% 정도는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고객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엄청 큰 혜택이나 엄청 작은 혜택이 아니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금액만큼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2%인 거예요. 12%의 매출이 늘어날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순서를 좀 바뀌었는데 이거 사실 맨 앞에 이거 제가 오늘 그 저희 딸 그 행사에 갔다 왔다가 제가 급하게 자료를 한 개를 더 넣어가지고 좀 뒤로 왔는데 이거 그냥 말씀 바로 드릴게요. 괜히 또 순서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서 바로 설명드리면 상권조사 진짜 많이 하고 상권분석 오늘도 제가 상권분석 무료 상권 시장조사 자료 배포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런데 조금 의미 없는 분석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 뭐냐면 오프라인을 염두에 둔 상권 분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상업 상권 분석을 저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메이커에서요. 근데 제가 이 온라인으로 넣어보니까 상업 상권 분석하던 그 스킬들이 대부분이 조금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아주 많은 부분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냐면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어떤 한 개의 물건지가 있다. 한 개의 물건지가 있다. 거기에 신규로 리스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뭘 보시냐면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리스팅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큰 의미는 없어요. 아니면은 내가 어디 한 군데 신규로 리스팅을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어떤 숙소들이 계속 새로 생겨나는지 그런 숙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게스트가 어떤 프로세스로 예약을 체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에어비앤비는 그 프로세스를 엄청 잘 분석해서 가지고 있고 그 과정들을 다시 게스트가 예약 체결한테 다 돌려주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거 게스트 이 화면이 뭐냐면 그냥 이제 너무 어렵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게스트가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PC 버전 화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 이게 첫 화면이에요. 도시를 선택하면 이게 첫 화면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메뉴 필터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필터가 지역 명소 선택이에요. 그렇게 선택하면 인기 급상승으로 동국대학교, 롯데월드 뜨죠. 밑에 쭉 뜹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 리스팅을 만들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알고 있는 그 블루오션 상권에 가서 숙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에어비앤비가 알려주는 겁니다. 게스트들은 여기 와서 잠을 자. 게스트를 여기 와서 잠을 자고 숙박을 즐긴다고 지금 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고객 경험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뭐 숙소 많이 없는 비어있는 상권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게스트의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못한 진짜 전통적인 조금 예전 오프라인 상권 분석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에어비앤비가 다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인기 급상승이 아니고 명소, 뭐 지하철도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지하철역이 있고 맨 밑에 있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게스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이것도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는 알고리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위에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대학교, 위에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요. 공항 기차역, 이게 뭐, 저 기차역도 있으니까, 뭐, 지하철 이런 거, 상위에 있는 지하철역이 있다는 거죠.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맨 밑에 있는 지하철역이 있고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것들이 에어비앤비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호스팅 만들라고 알려준다니까요. 이렇게 쉽게. 그래서 이런 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가 다 알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의 시장 분석, 상권 분석은 다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가지고 게스트 입장에서 살펴보면 엄청 많은 것들이 보여요. 이거 외에도. 이건 엄청 단편적인 거고. 근데 단편적인 거지만 너무 큰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따로 떼서 가져왔거든요. 시간이,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안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시간 때문에 그러면 납득해 주시는데, 지금 처음 질문이 오셔가지고 이거 받겠습니다. 인기 명소들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나요? 바뀝니다. 바뀌고요. 지하철도 바뀔 수 있고, 동네도 바뀔 수 있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건 지금 뭐, 제가 이거 다른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 가져와 보면 심지어 지역 명소 선택이 지금 제 화면 제일 앞에 있죠. 근데 다른 계정의 아이디로 들어가면 지역 명소 선택이 없고 다른 게 더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알고리즘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사전적인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한 명 한 명 개인한테 필요한 정보들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에어비앤비 계정과 제 에어비앤비 계정에 표, 표현되는 정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에어비앤비의 알고리즘 표현 상태는 어느 거냐면요. 한 세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아래에 있는 단계는 정말 그냥 있는 빅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자들 전체한테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 단위에서 최적화된 정보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은 완전 한 명 한 명 개인한테 다 커스터마이징 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근데 그까지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권 정보를 표현해 주는 거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든 서울에 가면 같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을 보시는 게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유효해요. 나중에는 의미 없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유효합니다. 많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현재까지는 유효하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상권을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지금 시설은 저희가 추가로도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 경험을 살려서 매출을 12% 정도 올려보자 하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냥 제가 이거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한 30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냥 한두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OTA는 당근이 아니다. 제가 이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를 그 당근마켓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당근마켓은 한 달에 24번을 접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 한 명이. 그리고 유튜브는 사용자 한 명이 한 달에 40시간을 접속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접속해 있을지를 일단 우리가 한번 베이스로 가져가 봅시다. 근데 당연히 게스트의 시점으로 그 회원님들이 게스트였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아예 접속 안 하시다가 호스팅하면서 처음. 근데 에어비앤비 어플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뭐 휴가 때나 열어보는 거지 한 1년에 세 번 이상 열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에어비앤비는 데일리한 어플이 아니고 사용 빈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어플이에요. 왜냐하면 특수한 환경에서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데 뭐 취미로 숙소 사진들 보는 게 취미가 아니시라면 에어비앤비 들어갈 이유가 없죠. 1년에 휴가 때 두 번 빼고는. 근데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에어비앤비는 사용 빈도가 엄청 떨어지는 OTA 플랫폼이다라는 거 인지해 두시고 우리가 게스트한테 평점을 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게스트가 에어비앤비에 접속을 해서 이 순서 프로세스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제 그냥 무의식에 알고 계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를 객관화시키고 키워드로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계속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OTA에 접속을 하고 OTA에서 내 숙소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숙소에 와서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를 느꼈고 대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후기나 평점은 나오진 않죠. 왜냐면 숙소에 머물렀다가 떠나가면 사실은 잊혀지는 어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어플에 다시 돌아오는 건 내년 여름이 돼야지 에어비앤비에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만 제가 다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OTA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앞단에 좀 많이 깔았거든요. 그냥 뭔가 고객 경험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유실물. 그러니까 고객이 내 숙소에 짐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 뭐 호텔에 있던 숙소든 짐을 놔두고 가시는데 저는 이걸 평점신의 선물이라고 좀 유치하게 부르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다시 재접속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그 OTA에 유실물을 두고 갔다. 그러면 여행을 끝난 이후에 다시 OTA에 들어오는 겁니다. 1년에 에어비앤비 두 번 접속하는 분이 이 유실물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왔다면 사실은 접속률은 50%가 증가한 거잖아요. 사실 이건 작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이벤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되는데 기회를 못 살리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시고 엄청 많으세요. 보통은 이제 유실물, 내 숙소에 짐을 두고 가셨다 하면은 이런 그 일반적인 정말 평범한 이제 CS죠. 안녕하세요. 두고 가신 물건은 주소를 주시면 착불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큰 이벤트, 접속률이 50%가 증가한 큰 이벤트에서 이렇게 이제 너무 단순화된 매뉴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기회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스크립트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 이렇게 막 친절하게 막 얘기하고, 근데 핵심은 저희의 비용으로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직영이든 대행이든 뭐 모든 타입의 리스팅에서 그 유실물에 대해서 고객한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 저희 비용을 다 돌려드리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후기 만점의 후기가 작성되는 비중은요 70%가 넘어가고, 만점의 비중은요 100%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받은 후기에서 그 별점 5개 미만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안 쓰시면 안 쓰시 30%는 계시지만 70%는 써주시고 다 5점을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게스트한테 뭐 쿠폰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택배비 3,500원은 엄청나게 비용으로 따졌을 때도 저렴한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비용으로 이걸 인식한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1년에 한 개의 객실에 유실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비용으로 인식할 만한 숫자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호텔에서 아니면 정통 숙박업, 대형 숙박업소에서 왜 이런 정책을 못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 직원들이잖아요. 누가 이걸 기한을 올려가지고 결제를 받겠습니까? 심지어 이건요,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 비용에서 나오는 베네핏은 측정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월급쟁이가 기한을 올려가지고 이런 CS를 진행한다. 그거 불가능하죠. 저도 회사 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개인이 리스팅을 하시고 호스트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통 숙박업에서 못하는 서비스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호텔에서 못하는 서비스를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호텔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게 호텔에서 못하는 할 수 없는 서비스인 거예요. 어렵게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호텔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기가 힘듭니다. 뭐 아만이라든지 막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호텔 모텔 단위 규모에서는 절대 이런 서비스 CS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 호스트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살리셔야 된다. 그게 고객 경험을 더 높게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고, 어, 또 뭐, 잠깐만요. 제가 뒤를 한번 보고,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리고 고객 경험, 이 시설 때문에 고객 경험이 좀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의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행하고 있는 스테이인데요. 이 스테이가 어떻게 위치해 있냐면, 지하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부터 거의 오름 한 개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정도의 오르막길을 쫙 걸어서 올라온다며요. 한, 한 진짜 오름 정도의 오르막길이 됩니다. 그 정도 가파른 오르막길에 올라온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으로 올라오셔야지 제가 대행하고 있는 그 스테이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진짜 악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그 대표님이 하신 것도 참 그 용감하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하셨더라고요. 하시고 나서 제가 대행 들어갔는데, 근데 하셨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단 한 번도 거기서 게스트의 짐을요, 캐리어를 그 1층에서 4층까지 올려다 준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손님들은 다 끙끙대면서 그 큰 몸만한 캐리어를 끌고 4층까지 올라가세요. 들고, 지고. 근데요, 에어비앤비에서 그 상위 5% 백분율은요, 엄청나게 고객 경험에 대해서 증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상위 5% 숙소로 꽤 오랜 기간 유지해서 운영을 했고요. 다른 OTA에서는 경쟁 그룹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조건인 시설이 그 고객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객 경험은 시설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여러 가지 장치들요. 그러니까 그 4층에 있는 그 숙소도 엄청나게 많은 심리적인 장치를 심어두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심어뒀죠. 장치를 엄청나게 많이 해뒀고 그것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긴 한데 다 고민을 엄청나게 게스트 입장에서 고민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What was bad? 이거는 제가 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객실 방화문 안쪽에다가 나쁜 거 뭐였어? 이렇게 그 게시판에 칠판을 한 개 붙여두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자인 감독은 있어야겠죠. 칠판을 붙여두고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숙소에서 경험했던 나쁜 거를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 재밌는 거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현장에서 나쁜 걸 적잖아요. 그럼 사람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핸드폰 열어서 핸드폰으로 나쁜 걸 안 적습니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테스트를 조금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손으로 나쁜 거 적고 가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이거 한번 촬영했는데 방명록 같은 거 저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추억을 방명록에 남기고 나온다는 게, 제가 막 그런 욕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 게스트 입장에서 의미가 있죠. 자기 기록을 남겨두고 나온다는 게 재밌는 일인데, 호스트 입장에서도 뭐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문에 뭐가 나빴어? 손으로 적게 딱 펜 칠판에 딱 붙여두시고 하면 뭐 적어요. 왜냐면은 그 혼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지인들만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잘 적습니다. 적으시면요, 집에 가가지고 에어비앤비 열어가지고 악플 안 적어요. 그 손으로 풀고 가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요런 거 제가 유튜브로 한번 촬영했는데 누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 그 운영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제가 다음에 또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 정말 이런 그 심리 장치들이 막 수십 가지, 100가지도 넘겨 있어요. 그런 것들로 고객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제가 차근차근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공간이거든요. 공간, 그러니까 시설이죠. 우리 숙소, 뭐 인테리어, 홈 스타일링, 뭐 익스테리어, 뭐 그런 거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은 이미 운영하고 계시다. 그럼 다음에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그 개보수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인식은 아예 바꾸셔야 돼요. 공간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바꾸셔야 되고, 그거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공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공간은 공간이 아니고 그냥 트래픽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 트래픽 아시죠? 트래픽 이제 그 한 개의 뭐 개체에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접근을 일으키는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한 개, 서울에 있는 한 개의 상권에서 상위 리스팅, 최상위에 있는 리스팅을 8개를 딱 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순위별로 한 1000개 정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8개입니다. 예쁘죠? 그냥 봐도 예쁘죠? 감도도 너무 좋고 예쁩니다. 근데 여기서 예쁘다라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었고, 예쁘다라고 끝났었는데, 이걸 이제 그 한 개 상권에서 1000개 아니면 여러 개 도시에서 막 1000개, 2000개, 3000개의 리스팅을 계속 소팅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그 그룹들이 그 리스팅들이 그룹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 데이터적인 건 별도로 두고, 어떤 느낌을 주는 애들이 매출이 높네, 어떤 느낌을 주는 애들이 매출이 낮네, 이런 거 보이거든요. 사진이 크게 안 보입니다. 이게 죄송한데 핸드폰으로 보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어떻게 제가 방법 찾긴 좀 힘들고, 어쨌든 사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매출이 높은지 어떤 애들이 매출이 낮은지, 그게 그냥 데이터적으로 그래핑이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 가져온 거, 왼쪽이 뭐 안 예쁘다 오른쪽 예쁘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는 트래픽만 두고 보시면 돼요. 왼쪽은 뭐냐면요, 왼쪽이요, 살고 싶은 집이죠. 예쁘죠. 근데요, 이걸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주거와 상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거 주거와 상업으로 분류했는데, 이렇게 그룹핑이 되면 상업에 느낌을 내는 숙소의 매출이요, 높은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주거의 느낌을 주는 숙소들은 끄트머리에 비비지도 못해요. 아예 상대가 안 되고요. 그 그룹 자체의 갭이요. 상업의 느낌을 주는 숙소들의 매출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근데 주거는요, 우리 누구든지 잘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주거는 내가 매일마다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는 만들긴 쉽습니다. 주거의 스타일링은 너무 쉬워요. 내가 사는 집 그대로 하면 그게 주거니까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그거 너무 쉬워요. 근데 상업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일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상업의 느낌을 내서 감도를 살려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촌스럽게 나와요. 제가 하면요, 저는 공간 디자인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상업 공간 디자인해서 표현해내면 촌스럽게 나와요. 저는 상업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본 사람인데도요. 그래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간은 트래픽이고,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건 주거가 아니라 상업이다. 음, 저는 저 화면이 너무 끊겨가지고 잠깐만 10초만 저한테 시간 주십시오.
예, 이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게 사무실에서 했으면 환경이 좋은데,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애기 뭐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좀 환경이 안 좋은데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어디까지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상업의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앞에 큰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앞에 한옥, 한옥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탑 리스팅에 한옥이 3개인가 4개인가 그 절반이 한옥이었어요. 그 한옥은 주거잖아 하시는데 한옥 주거 아닙니다. 한옥에 살아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한옥 주거 아니에요. 한옥은 상업 중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상업이 한옥인 거예요. 한옥에 안 살아보셨으면서 한옥이 주거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한옥 절대 주거 아닙니다. 한옥은 상업 중에서도 상업이에요. 어, 그래서 상업적인 공간이 압도적으로 잘 팔리고요. 그러니까 숙소는 주거가 아니고 카페여야 되는 거고, 와인바여야 되고, 에스테틱이나 아니면 서점이나 라운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공간이 숙소인 이유가 침대가 있기 때문에 숙소로 보인다고 할 정도로 상업적인 냄새를 내야지 매출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제 취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룹핑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대로 진짜 예쁜 인테리어 하는 턴키 인테리어 업체들 정말 많죠. 진짜 많습니다. 개인 홈스타일링 정말 예쁘게 하는 개인도 많아요. 근데요, 이런 데이터를 못 읽고 예쁜 인테리어를 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예요. 예쁜 인테리어는 팔리는 인테리어가 아니거든요. 예쁜 게 팔리는 게 아니고요. 트래픽이 일어나는 게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트래픽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공간이 트래픽을 만드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스테이로서의 어, 진짜 지속 가능한 스테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걸 잘 합니다. 저희 자랑을 좀 뒤에다 붙이자면 저희는 그런 걸 정말 잘해요. 저희는 그냥 인테리어만 하고 익스테리어만 하고 뭐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애초에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이든 상권이든 이 물건이든 데이터로 출발해서 그걸 가지고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잘하는 일이고 어쨌든 뭐 저희 자랑 여기까지 하고 보세요. 뒤에는 그냥 이게 그냥 저희 포트폴리오 좀 넣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앞에 너무 숫자만 가져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업적인 공간을 만든다. 집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하시더라도 어쨌든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하면 더 훨씬 낫습니다.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상업적인 공간이 트래픽을 만들어내더라 압도적으로 그거 내가 데이터로 증명하고 다 봤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거든요. 공간 디자인 포트폴리오 그냥 예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이것도 제가 항상 제가 이거 제 어쨌든 무료도 유료든 세미나든 제가 발언하는데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 항상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냥 이런 강사에서 이제 그냥 약간 더 붙여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중복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한테. 저희 지금 에어비앤비가 여름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번 했죠. 그때 지금 원래 뭐 숙소랑 체험 서비스만 있었나 그랬는데 숙소 체험 서비스 이렇게 상단에 이 3개가 메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숙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단에 있다면 그만큼 중요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체험과 서비스를 같은 줄에다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한번 볼게요. 이거 제가 발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거 세로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싹 돌렸습니다. 지금 호텔 건물이고 1층은 서비스, 2층 체험, 3층 숙소. 그러니까 뭐 밑에서 마사지 받고 F&B 있고 객실 3층에 있고 이렇게 보면 호텔이랑 똑같은 그림이 되죠. 그 에어비앤비는요. 저는 이제 개인 호스트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강점들을 자꾸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에어비앤비는 결국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호텔, 모텔 리스팅하는 OTA 업체들처럼 될 겁니다. 부킹닷컴처럼 될 거고요. 익스피디아처럼 될 거고 트립닷컴처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개인 리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입지는 계속 좁아질 겁니다.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근데 왜 도대체 에어비앤비는 자기의 색깔이 너무 뚜렷한 OTA인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를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진짜 글로벌 OTA죠. 진짜 이거 실리콘밸리 유니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창업자 체스키죠. 브라이언 체스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라이언 체스키는요,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전 세계 정부들과 다 분쟁을 합니다. 진짜 한 국가도 브라이언 체스키가 분쟁하지 않는 국가는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정부하고 에어비앤비하고 분쟁하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방콕, 대만, 뭐 어디 뭐 서아시아, 뭐 유럽, 미국이라고 틀릴까요? 모든 정부들과 규제 당국과 모두
모든 세계 모든 나라와 다 분쟁을 싸움을 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이 사업이. 근데요, 부킹닷컴, 트립닷컴, 뭐, 익스피디아,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그 나라에서 정말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규 정식 숙박업을 가져와서 그 OTA에서 중계를 하는데 그만큼 편한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체스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 같은 구성을 점점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26년도 지나면요, 27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숙소 체험 서비스 이 뒤에 뭐가 붙을 거냐면요. 렌트가 붙을 거고요. 그 옆에는 항공이 붙을 겁니다. 그 브라이언 체스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한 2년 있다가도 저한테 클레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무조건 장담할게요.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는 그런 글로벌 OTA의 형태를 바꿔갈 겁니다. 그냥 기존의 OTA처럼 그게 영업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게 되면 개인 그 호스트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본인의 그런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리스팅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뭐냐면 또 재미없는 숫자인데 저는 부킹닷컴을 그렇게 부킹닷컴이요. 저는 에어비앤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하기 편하다. 그건요, 잘 팔기 위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거지. 뭐 저를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저는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고 그냥 글로벌 OTA 내가 이용해야 되는 글로벌 OTA 중에 한 개다라고밖에 인식을 안 하는데 저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뭐냐면요. 전 세계의 글로벌 OTA들의 전 세계 트래픽 양입니다. 에어비앤비요. 몇 번 했습니까? 어쩔 보면 이 칸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9번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앱 트래킹이랑 웹 트래킹은 다른데 앱 트래킹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웹 트래킹만 가져왔거든요. 그 에어비앤비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외국인 도시 민박을 운영하더라도요. 저는 에어비앤비의 단위 플랫폼을 가져가는 걸 좀 반대해요. 제가 그 컨설팅이나 대행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제가 뭐 트립닷컴이든 익스피디아든 뭐 부킹닷컴이든 플랫폼 사용법을 완전 중상 정도 단계까지 다 알려드리고 나옵니다. 에어비앤비 의존하지 마시라고요. 에어비앤비는 저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에어비앤비는 점점 그냥 일반적인 그 호텔이나 모텔 리스팅이 계속 늘려갈 건데 저희가 왜 에어비앤비 충성하면서 수수료를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영업은요. 제가 생각하는 영업은요. 좀 건방지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업은 항상 판매 채널 다각화거든요. 판매 채널 다각화는 저는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의 단위 플랫폼에 파는 건 저 같은 기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시아 쪽 손님들 많이 받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아시아 쪽 트래픽입니다.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최상단에 있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저는 최근에 아니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중화권 중국에서 이제 그 관광객들이 넘어오기 시작하자. 그전 이제 그 뉴스를 듣고 바로 중화권 OTA를 신규로 신설해서 들어갔어요. 손님이 있는데 찾아가야죠. 에어비앤비에서 기다린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OTA마다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중 판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정말 좋을 수 있다. 저는 무조건 좋다고 보고요. 스테이업에서 그런 내용들 자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 커뮤니티에 계시면은 가끔씩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테이업이 국내 최대 호스텔 커뮤니티라고 이제 홍보, 자랑 같은 홍보를 하는데 그 이제 호스텔 커뮤니티가 이제 없죠. 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스텔 커뮤니티가 없는데 저희가 호스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은 국내에서 이제 제일 큰 규모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왜 우리가 호스텔에 집중했고 호스텔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본질은 특례든 외도민이든 호스텔이든 생수기든 일반 숙박업이든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은 그냥 잠을 자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본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적으로 유리한 거에만 치중해서 접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적인 설명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왜 호스텔이냐? 왜 외국인 도시민박이 아니고 호스텔이어야 되는가? 왜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니고 호스텔이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또 마침 우리 그 스테이업의 장누리 대표행정사 그 인허가의 신입니다. 인허가의 신 장누리 대표행정사가 들어와서 진짜 간략하게 5분 정도만 왜 호스텔이어야 되는지 5분 정도만 좀 듣고 넘어갈게요. 부분. 그 대표행정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르랭 정사입니다.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많았는데, 앞에 내용이 조금 길어지면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도민이랑 호스텔업이랑 비교하는 거, 요거 표로 지금 보실 텐데 좀 설명드릴게요. 법적 성격을 보시면 외도민은 신고 제도죠. 그리고 호스텔업은 허가입니다. 사실 까다롭기는 허가가 훨씬 더 까다롭죠. 하지만 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특례이고요. 지금은 예외적인 제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오롯이 합법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극소수고, 회색지대.
항상 경계선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스텔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성격이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만 받고 나시면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외도민은 아까 법적 성격에 말씀드렸다시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미스터 맨션이나 위홈이나 샌드박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시한부 제도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시한부이고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호스텔업이나 호텔이나 뭐 모텔이나 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적인 변경으로 있고 변경 뭐 이런 불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단속 리스크, 편법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호스텔업은 안정성 높다는 거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자, 전입입니다. 우리는 전입을 꼭 해야 되죠. 전입은 개인 명의 한 개당 한 객실 운영 가능하잖아요. 확장 한 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로 막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런 분들 국세청에서 다 그 서버 땡겨서 보고 있거든요. 단속되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예, 호스텔업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운영 주체 보시면, 외도민은 개인이고, 호스텔업은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십니다. 법인이 가능하다는 건 사실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뜻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도 물론 뭐 100객실 하셔도 되고 뭐 한 객실만 하셔도 되고 이런 거 크게 구분 두지 않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한번 보실게요.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적용을 받고 있죠. 이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갱신을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년입니다. 열심히 물건을 찾았는데 집주인이 거주해야 된다고 퇴거하라고 하면 2년만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 외도민 물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리고 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 불안감 안고 가셔야 되는 게 있지만 호스텔업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쓰기 때문에 10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게스트 제한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랑 부산은 지금 내국인 180일 받고 있고 서울, 부산 뭐 특례 제도로 180일 뭐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호스텔로 넘어가게 되면 뭐 내국인 받아도 외국인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등 이런 조금 큰 이슈가 세계적으로 생기게 되면 사실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외도민은. 근데 호스텔업은 내국인들 상대로 또 가능한 영업이 있으니까 영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주. 외국인 관광 도시 멤버가 사실 거주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거주해야 되고 방 한 칸 내어주는 그런 봉사의 개념인데 지금 거주하지 않고 독지로 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단속하는 데는 어떤 걸로 단속을 하냐면요. 카드 사용 내역. 내가 이 외도민 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변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 확인하시고 핸드폰 기지국 체크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단속하시거든요. 그냥 마음 놓으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자, 이 호스텔업은 제한 없죠. 저희가 이제 위탁업 해드리고 컨설팅업 해드리는 분들 중에는 서울에서도 하고 계시고, 뭐 대전에서도 하고 계시고, 뭐 전국적으로. 부산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멀리 원거리로 오토로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 거주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객실수 제한. 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전입. 하나밖에 명이 없으니까 딱 한 객실만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요걸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100평 정도의 그 규모의 숙박을 운영하신다고 하실 때 외도민 같은 경우는 100평을 한 객실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호스텔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평을 무한대 객실 구성을 하셔서 이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우리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100평대 무한 객실을 한 10개 객실을 구성하시고 전체적으로 리스팅 하시는 분들, 각각 리스팅 하시는 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리스팅 하셔서 수익률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고 저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에는 이제 일반 생활 숙박업 그리고 호스텔업 비교했는데 요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허가받는 게 호스텔업보다 훨씬 더 절차가 작고 쉬운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구분을 두냐? 왜 호스텔업을 해야 되냐? 이 명분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릴게요.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은 사실 상업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여러분 상업 지역 중에서도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계법적으로 주거지 거리 제한 있거든요.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호스텔업은 그와 달리 상업지역에도 가능하고 주거지역에도 가능하고 녹지지역, 공업지역에도 가능해요. 웬만한 용도 지역에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 상업지역은 사실 조금 지가가 비싸잖아요. 지대가 비싼데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으로 가면 이것보다는 비교적 낮으니까 여기에 진입해서 호스텔업을 했다. 그러면 이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죠. 그러면서 가치 증가도 확인할 수 있고 좋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소득세 이거
세금 부분에서 호스텔업은 관광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법인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국세청에 확인을 했어요. 요것도 사실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수도권에서도 감일 억제, 인구 감소, 이외 지역에 따라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면 15세에서 34세 이하거든요. 청년이신 경우에는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고 뭐 최소한 25% 정도도 감면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뭐 강남 이런 과밀 억제권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내년에 또 법이 좀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니까 요거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관광기금입니다. 관광기금은 일반 숙박업, 생활숙박업은 받으실 수 없어요. 호스텔업은 운영기금, 시설기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시설기금은 우리 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뭐 이런 설비 같은 것들 할 때 용도 변경 이런 거 할 때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운영기금 내가 운영하다가 조금 운영에 대해서 부족하다, 자본이 부족하다. 그러면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따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자 설비 보시면요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은 각 객실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스텔업은 화장실이나 취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왜 우리 인테리어 할 때 설비 부분에서 화장실이랑 취사실 만드는 게 돈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하수 오수 빼야 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호스텔업만이 관광 숙박시설 중에서도 호스텔업만이 화장실, 취사실을 공동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일반 숙박업이나 생활 숙박업, 호스텔업은 설비는 똑같아요. 소방 설비 똑같이 들어가고요. 전기, 뭐 안전점검 확인서 받을 수 있도록 숙박 그 뭐 다중이용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설비가 들어가는데 요 관광 숙박 관광과의 그 절차 하나만 딱 이행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만큼 하고 우리 또 지훈 대표님한테 내용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해주셨는데, 좀 장점도 있고, 근데 위에 이제 제가 질문에 한 게 답변한 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투자금, 호텔에 투자금이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근데 제가 더 앞단에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상업적인 공간으로 만드셔야 된다. 그게 압도적으로 그 수익성이 좋다, 매출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외도빈이나 호스텔을 구분하지 않고 상업적인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서 멸실을 기준으로 뭔가 새로 공간 디자인을 해서 구성을 한다고 하면 크게 비용 차이가 날 건 없습니다, 사실. 허가에 따른 제반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그 숙소 공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뭐 외도민이나 호스텔이나 뭐 생수역이나 그 다를 건 없어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이거 이제 호스텔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오픈하신 분이나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한 줄 가로 한 줄 이게 이제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된 데가 이 안쪽인데 약간 맹지에 가까운 곳이죠. 저희가 호스텔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데는 애초에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도로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저희가 허가 받았습니다. 거의 맹지에 가까운 위치인데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은요. 여기 뭐 상대보호, 절대보호 어쨌든 학교 근처에 있으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숙박업은요. 호스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거의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죠? 무슨 중학교,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 또 있고 유치원도 있고 가운데 이 교육의 도시에 완전 둘러싸여진 이 중간에 있는 별표 있죠. 여기 허가 받았습니다. 뭐 상대보호 그런 거 다 풀 수 있어요. 아무나 풀 수는 없겠죠. 저희는 풀 수 있습니다. 다음요. 보면은 강남구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강남구 주거지역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사가 뭐 대행해 준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면 시간이랑 물건이랑 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허가 받기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일을 잘 풀어야지 허가 받는 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뭐 허가에 대한 자랑은 조금 드렸고 그 뒤에 좀 재밌는 것도 또 소소하지만 재밌는 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걸 끝나가거든요. 스몰 브랜드는 없다. 그 스몰 브랜드는 없죠. 뭐 그냥 이거 제 그냥 사담처럼 하는 건데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나 뭐 그런 이제 회사로는 뭐 익선다다 뭐 글로우솔 이런 곳이 브랜드를 만들어내면 그걸 스몰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스몰 브랜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건 개인이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스몰 브랜드라고 인식하는데 사실 개인이 만드는 스몰 브랜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전부 다 전문가들이나 크루나 꾼들이 이제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류 중에 한 개고, 뭐, 그런 이제 업체 중에 한 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몰 브랜드를 또 개인이 만들려고 하면, 그런 이제 회사들과 컨택을 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막 큰 비용, 당연히 큰 회사들과 하면 큰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사례라는 게 가져왔거든요.
이거 이제 부산에 있는 스테이입니다. 스테이인데 뭐 뒤에 좀 뭐 스테이 이름도 나오고 나올 거예요. 이런 감도를 냈고요. 사진에 보시는 이런 감도를 냈고 뭐 이거 다 취향 차이기 때문에 이런 감도를 냈고 완전히 컨셉을 입혔고요. 상업적인 공간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테이를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국 그 관광공사에 외국인 도시민박 이 외국인 도시민박 허가를 했거든요. 외국인 도시민박으로는 유일하게 단독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위용 같은 플랫폼에서 저희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메인에 걸어서 홍보를 해주고요. 그래서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애초에 사이즈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뭐 수익적인 부분 가장 많이는 아닌데 간간히 달리는 이제 그 리뷰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 그 예약하기 힘든 숙소 어렵게 예약했습니다. 그런 리뷰들이 많아요.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트래킹을 안 해서 지금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한창 운영할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도민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스몰 브랜드로 만들어내야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숙소를 만들어내면요. 그럼 결국에 수요가 70%가 빠져도 타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 3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주거 같은 공간들과는 차별화돼야 되고 숫자로 명확하게 어떤 공간들이 그 매출적으로 상위에 있는지는 이미 다 상업 공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는 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몰 브랜드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가 한 개의 컨텐츠로 이제 딱 완벽하게 작동을 하려면은 많은 돈이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뭐 리조트처럼 뭐 그렇게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엄청 이제 마케팅 능력이 좋아서 내 숙소를 엄청 다양한 방면으로 정말 좋은 감도로 홍보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인데 사실 두 가지 다 가지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상권이라는 이제 컨텐츠를 두고 여러 숙소가 경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 건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그 상권이 주는 컨텐츠나 그 건물이 주는 컨텐츠를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 누가 제일 잘 풀어냈느냐 하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 역량이고. 근데 이제 그 핵심 역량을 가져가려면 뭐 고객 분석이나 공간 분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공간 설계나 운영 감독까지 다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제대로 된 스몰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을 두고 다들 스테이를 만들거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일을 정말 잘한다. 스테이업이 그런 일을 정말 잘한다 하는 걸 홍보를 조금 드리고 오늘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재밌는 알고리즘이나 그런 운영 이제 팁 같은 거, 팁이라기보다는 좀 킥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저는 나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 지금 9시가 넘었는데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런 기회를 조금 자주 만들 테니까 저희 스테이업 그 단체 톡방에 계속 이제 그 접속을 유지를 해주시고 그 시장 분석 자료 제가 또 추가로 시장 분석 그 폼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메일로 주신 분들한테 메일로 드릴 거고 카페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 카페에다 올려가지고 링크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그 데이터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올려놓고 설명도 한번 드릴게요. 그 카톡방에 계시면은. 그렇게 해서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제 질문을 한번 올려주신 것들이 한번 볼게요. 아, 오버부킹, 오버부킹, 오버부킹 한번 오버부킹 맞죠? 제가 뭐 부킹닷컴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오버부킹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오버부킹은 안 날 수는 없어요. 오버부킹 무조건 납니다. 오버부킹이 시스템적으로 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이 한 개의 서버를 사용하면 오버부킹이라는 게 없겠죠. 근데 회사들마다 같은 서버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약의 시간차라는 게 생기고 무조건 발생합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오버부킹을 막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막는 방법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무조건 생기는데 이 생긴 걸 어느 시점에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오버부킹이 나고 그걸 당일에 아는 거랑 그걸 한 달 전에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호박이라는 어플인데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 어플을.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오류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이거 그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 저희한테 피드백도 좀 주세요. PC로는 안 되고 앱스토어나 아니면 하여튼 갤럭시랑 그 아이폰 둘 다 다운받아지거든요. 영어로 호박 치면 됩니다. 호박. HOBAK 치면은 빨간 색깔 어플이 나와요. 그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 이거 설명까지 다 들으려면 2시간, 3시간 막 계속 해야 돼요. 저희가 시간 또 그만큼 더 뺏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도 또 무료 브리핑 시간도 자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